안녕하세요. 처가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40대 큰 사위입니다. 사람이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누군가에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서러움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네요. 그럼 부디 잘 들어주세요. 전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논밭을 노름하던 아버지가 도박판에 몽땅 날려버렸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진 그 연세에 남의 논밭에 나가 일을 도와주셨고, 엄마도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빚과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셨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김을 메고 계신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 그래도 굽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죠. 할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남의 밭에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멀리서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굽은 허리를 잠시 펴고 주위를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인 걸 알아보시곤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수철이 왔냐? 여기 밭일 좀 도와주면 10,000원이나 준다고 해서 일해주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할머니가 돈 받아서 너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 테니까. 전 그 모습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가끔 돈 떨어질 때나 집에 들어오던 아버진 한 번도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진 간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치료도 얼마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요. 늘 돈 문제로 말썽이던 아버지 장례식엔 조문객들보다 빚쟁이들이 훨씬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을 당하건 말건 집까지 찾아와 돈 되는 건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아들 하나 남은 돌반지란 말이야. 내가 굶어 죽어도 그건 안 팔고 놔뒀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남편이 돈도 안 갖고 가버렸는데. 이런 거라도 내가 챙겨가야지. 이리 내놔 그거.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진 이별의 슬픔 대신 수많은 독촉장을 남기고 가셨으니까요. 아버지 빚은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그 빚을 다 정리했을 무렵 이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난 아들 둔 죄로 어머니께 너무 미안해하셨죠. 어머마,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다. 네가 이 가난한 집에 시집와 평생 고생만 하는구나. 내가 어머한테 미안해서 눈을 어떻게 감을꼬. 결국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할머니 할아버진 평생 그리워했지만 티도 낼 수 없었던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집안 형편상 전문대를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죠. 첫 출근 날 어머니가 큰맘 먹고 시장에서 사오신 양복을 입고 회사에 가는 게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신났고요. 전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보자마자 어머니를 먼저 떠올렸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시장에 가 내복도 한 벌 사고 금은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반돈짜리 금팔찌까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오자마자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그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런 걸 왜 샀어? 너 쓰기도 바쁠 텐데. 첫 월급이니까 내복이랑 어머니 선물 하나 샀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들, 항상 이 엄마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효자로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엄만 이런 선물 하나도 안 해줘도 돼. 그저 너만 건강하게 잘 사면 그게 엄마한테 최고의 효도야. 아휴, 예쁜 내 새끼. 이렇게 예쁜 아들 둔 난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전 평소에 참 무뚝뚝한 아들이었지만 그날은 계속 제 뺨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손에 가만히 얼굴을 기대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전 회사에 다니며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 일만 하고 살다 서른을 조금 넘긴 무렵 직장 선배의 소개로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수철이라고 합니다. 상은 씨라고 하셨죠? 사진보다 훨씬 더 미인이세요. 전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구애를 했어요. 상은 씨, 제가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상은 씨를 향한 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신 있습니다. 상은 씨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제 세상 어떤 것도 제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아내는 서툴고 어색한 제 고백을 환하게 웃으며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아서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아내는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항상 단정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다정한 편인지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회사도 못 나가고 알아놓은 적이 있었네요. 아내는 그때 직접 죽을 끓여 교회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나왔어. 밥도 못 먹고 누워있다고 해서 죽 좀 싸왔어. 따뜻할 때 먹고 약도 잘 챙겨 먹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잠시 외출 중이었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드실 과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사는 집에 와 인사도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저 오빠랑 예쁘게 만나고 있는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인사를 못 드리고 가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이 시골까지 어떻게 왔어 그래?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앉아요. 내가 얼른 가서 점심밥 내올 테니까. 어머닌 도시 아가씨가 누추한 곳에 왔다며 계속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오히려 수더분하게 어머니가 손으로 찢어주시는 김치도 받아 먹고 밥 위에 올려주시는 반찬들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어머니 말동무도 되어주고 농사 짓고 온 어머니 어깨도 주물러주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죠. 어머님, 농사일 많이 힘드시죠?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매번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제가 종종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야. 그 예쁜 손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난 괜찮어. 벌써 어깨가 날아갈 듯 가볍네. 사실 아내는 누가 봐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얘기하며 할수록 자라온 환경의 차이를 분명히 느꼈어요.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아내는 그런 걸 전혀 티내지 않았죠. 저희 시골집에 가면 몸빼 바지도 스스럼 없이 입었고 아파트보다 훨씬 낡은 저희 집도 사람 사는 집 같다며 좋아해 줬습니다. 아내 그런 모습을 보며 전 이 사람이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 2년 끝에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엔 예상보다 훨씬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더군요. 전 아내와 처음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문수철이라고 합니다. 저 상은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누가 당신 장인 장모야? 어디 마음대로 들어와. 당장 안 꺼져? 전 장인어른의 고함과 함께 현관문을 채 넘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장인어른은 왕년에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분답게 기세가 남달랐습니다. 풍채도 엄청 좋으시고 눈빛도 꼭 호랑이 같았죠. 지금은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게 무려 40억 원을 호가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인 걸 알기에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건 예상을 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절 만나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서 못 배워먹은 놈이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탐내.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하룬 장인어른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았지만 장인어른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냅다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 상은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때도 제게 들어온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죠. 장인은 워낙 술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처가에 찾아갔더니 이미 만취해 계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장인은 절 보자마자 작정을 한 듯 빗을 꽂으셨습니다. 이야, 너 같으면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주겠냐? 시골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작 전무대 나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놈을 사이로 받아달라고? 흥, 내 참 기가 막혀서 원. 그때 장인의 말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보다 훨씬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고 그대로 뒤돌 수밖에 없었죠. 그땐 정말 이대로 아내와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장인 장모님을 꺾은 건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아내는 무려 열흘씩이나 굶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 지경이 돼서야 장인 장모님도 고집을 결국 꺾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알겠다, 알겠어. 이쯤 했으면 그만해라. 네 놈이 이겼어. 그 비렁뱅이 자식이랑 결혼해서 잘 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부모 원망하지나 마라. 그건 축복이라기보다 딸을 잃고 싶지 않던 부모의 어쩔 수 없는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전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잘 사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절대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흔히들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했던가요? 전 외동아들이었지만 아내에겐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처제들은 저희보다 훨씬 먼저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요. 서열론 제가 형님이지만 이미 동서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늘 절 테스트하듯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 동선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말도 재밌게 하고 절 제법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처가에만 오면 항상 긴장하는 저에게 먼저다가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둘째 동선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때 장인어른이 세금 문제로 약간 골머리를 앓으신 적이 있었어요. 전 도움이 되고 싶어 제가 아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마디 보탰죠. 장인어른, 제가 주제 넘지만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예외 규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법이 바뀌면서 노후 건물 수리비는 증빙 영수증만 있으면 일정 부분 소득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내일 시청에 한번 더 문의해 볼까요? 제 딴엔 장인어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건넨 순수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과일을 먹던 둘째 동서가 푸하하 웃으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 형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 형님이 뭘 한다고 나서세요? 이건 형님 같은 월급쟁이들이 연말 정산할 때나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제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는 형님이 세금을 노네요? 장인어른, 얘기 듣지 마세요. 아,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둘째 동생의 비아냥대는 말투에 제 기분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뒤로도 둘째 동선 정말 한결같더라고요. 하루는 장모님 생신 때문에 가족 식사 날짜를 정하는데 무조건 본인 스케줄에만 맞추길 바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통에 결국 제 일정을 다 미루고 그 날짜를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장인 장모님이야 무조건 그렇게 예뻐하는 둘째사의 편을 들어주셨고요. 문서방, 아이 자네가 바쁜 게 뭐 있다고 일정 타령을 해. 우리 김서방이 사업한다고 훨씬 바쁠 테니 자네가 맞추게. 이러니 처가에서 제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갔습니다. 절 무시하기론 막내 동서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저희 막내 처제는 모델 출신으로 지방 미인대회에서 입상했을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 외모 덕분인지 결혼도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과 하게 되었죠. 막내 동선 수십억 자산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이 값을 못한다 싶을 정도로 철이 없고 까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이, 형님,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요? 어차피 뛰어봤자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저도 뭐 크게 욕심 없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유산 남겨주시면 그걸로 먹고 살죠 뭐. 간혹 처가 모임이 있는 날이면 막내 처제 부분 등장부터가 유별났습니다. 막내 동선 손에 명품 쇼핑백을 대여섯 개씩 들고 나타나기 일쑤였는데 들리는 소문으론 한 달 카드값만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처제는 그런 동서가 무조건 좋아 보였나 봅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지요. 엄마,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끼고 다니는 반지가 몇 캐럿인 줄 알아? 자그마치 5캐럿이야, 5캐럿. 세상에, 그게 다 얼마야? 우리 남편이 또 시어머니 닮아서 패션 센스가 남다르잖아. 돈깨나 만지며 건방을 떠는 동서들 사이에서 평범한 직장인인 전 늘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가 식구들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고요. 어느 날인 식사를 하다 말고 둘째 동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상여금은 얼마쯤 나와요? 상여금이 있긴 하죠? 원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주셨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딱히 있을 것 같진 않네. 무슨 일인데 그런 걸 물어? 그래요? 그럼 형님은 돈 보태기 어려우시겠네요. 이번에 동서도 그렇고 저도 상여금 나오는 거 있으면 모아서 장인 장모님 여행이나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형님은 어려우시면 관두세요. 어차피 뭐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동선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님은 제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내 팔자야. 큰 사이가 능력이 없어 여행도 못 가겠네. 옛날에 말이야. 딸 나오면 비행기 태워준다고 했는데 난 큰 사이가 저 모양이니 가마 타고 가야겠네. 어디 가서 나 창피하니까 우리 집 큰 사이라고 말도 꺼내지 말게. 장모님은 그러며 고개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장모와 동서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인 미리 했어야지. 갑자기 밥 먹다가 그런 걸 묻는 건 실례죠. 제부, 내가 제부 한 달 매출이 얼만지 계속 물어볼까 한번? 그리고 엄마도 말씀 좀 가려 하세요. 큰 살 체면도 있는데 제부들 앞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아유, 얘 봐라. 지 남편 욕한다고 아주 눈을 저렇게 무섭게 뜨고 대드네. 너 내 배 아파 난 내 딸 맞니? 아낸 저 때문에 싸움 딱이 다 돼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실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희 어머니는 밭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발견이 늦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자 저 아낸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날도 더운데 왜 또 밭에 나가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난 괜찮어. 다들 바쁠 텐데 나 때문에 이 시간에 병원으로 뛰어왔어? 입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집에 가서 좀 쉬면 돼. 어머니는 더 입원하시라는 말을 한사코 거절하며 끝내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는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은 혼자 그 시골에 두는 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또 아무도 없는데 쓰러지시면 큰일이잖아. 나도 어머니가 걱정이긴 한데 워낙 고집이 세시고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시잖아. 우리가 용돈 드려도 필요 없다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 차라리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의 육아도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옆에서 챙겨드려야 내 마음도 놓일 것 같고. 저도 어머니도 아내의 제안이 참 고마웠지만 그래도 그건 아내에게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기야 어머니께 귀여운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저하고 살기 싫으신 거 아니죠? 항상 저한테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희 집을 안 오세요? 이미 방도 다 치워놨고 어머님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머마, 말은 너무 고마운데, 아유, 내가 무슨 염치로 너희들 집에 들어가 살겠니? 하지만 저희 아는 계속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어머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처가에 전해지자 바로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내 딸을 똑똑하게 키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순천치다, 천치야. 남들 하기 싫다고 내 빼는 시집살이를 왜 너 스스로 한다고 난리니? 장모님은 계속 시집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는 결국 직접 처가에 찾아갔어요. 그리곤 무서운 기세로 처가 식구들 앞에 단단히 못을 박았죠. 저 솔직히 우리 집 사람들이 전부 제 남편하고 절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며느리뿐이다 하면서 절 믿어준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 결정에 간섭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일에 신경 끄시고 늘 그렇듯 각자 인생 살자고요. 아낸 그렇게 말하곤 바로 처가에서 뛰쳐나왔고 장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실행력 좋은 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님 계속 저희에게 미안해 하시더니 첫날부터 한시도 쉬질 않으셨어요. 어머마, 내가 아침밥 다 안쳐놨으니까 넌 내일 푹 자다가 일어나도 돼. 애도 내가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마. 우리 똥강아지, 오늘은 할미랑 밖에 놀러 나갈까? 엄만 집에서 좀 쉬라고 하고 할미랑 재밌게 놀다 오자. 어머닌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안아주시고 저희 부부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아침 식사부터 귀찮은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 해주셨답니다. 아낸 그런 어머니를 한사코 말렸어요. 어머님, 자꾸 왜 일만 하세요? 이러면 제가 어머님 부려먹으려고 모신 것 같잖아요. 저 나쁜 며느리 만드실 거예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네가 왜 나쁜 며느리야. 아주 천사표 며느리지. 아내도 만만치 않은 고집쟁이라 어머니가 빨랫감 하나라도 들고 계시면 그걸 기어코 빼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렸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머닌 집에만 있기 적적하시다며 식당을 하나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시골집을 정리하면 생긴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차려보겠다고 하셨죠. 아내와 전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결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정말로 동네 골목에 작은 칼국수집을 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셨거든요. 특히 겉절이 맛은 전국에서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고요. 이야, 이 집 김치 진짜 맛있네. 역시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어야 한다니까. 사장님, 여기 겉절이 좀 더 주세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겉절인 내놓기가 아예 무섭게 텅 빈 접시로 돌아왔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때 둘째 아이를 가졌었는데 입덧이 심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도 어머니 김치만은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머님, 저 입덧 때문에 냉장고 문도 못 열겠는데 어머님 동침이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있죠? 매운 거 먹으면 탈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백김치랑 동치미로 먹어. 내가 10포기도 넘게 담가뒀어. 어머닌 임신한 아내가 탈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맵지 않고 자극이 덜한 동치미와 백김치를 늘 떨어지지 않게 담가두셨답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동치미 국물을 따라 마셨죠. 안 그래도 속이 니글니글했는데 동치미 먹으니까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 무가 맛있더라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다 말해라.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뭘 못 해주겠어. 그러다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평화롭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뒤로 처가와의 관계가 더욱 좋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귀한 딸을 데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겠으니 제가 얼마나 미우셨겠습니까? 그래도 전 그럴 때일수록 큰 사위 노릇을 하고 싶어 무슨 날이 될 때마다 제일 먼저 처가를 찾아갔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술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식사할 때마다 매일 반주하셨고 저녁엔 술 한 병은 꼭 비우고 주무셨으니까요. 처가 냉장고엔 늘 술병이 있었고 장인은 안주가 없어도 생수 몇 잔만으로 술을 몇 병이나 비우셨죠. 동서들은 그런 장인어른 비를 맞춘다고 명절이나 주말마다 술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술이 박스째 쌓이는 날도 있었고 장식장 안엔 고급 양주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근사인 돈이 없어서 소주 한 병도 안 사오네. 지금 장인이 이렇게 술을 즐기는 거 알면 한 병쯤은 사오기 마련인데 말이야. 장인어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줄이셔야죠. 하루에 몇 병씩이나 드시잖아요. 전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돼서 술 선물을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이 나이 즐길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마셔야지. 내가 무슨 낙이 있겠나 대체. 자네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전 장인의 건강이 심히 염려되어 자꾸만 술을 줄이시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장인어른 인상을 찌푸렸고 동서들은 괜히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술을 더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인의 얼굴이 눈에 띄게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일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런 얼굴색이 더 짙어지더라고요. 배도 점점 나오시는 것 같고 눈 흰자색도 좋지 않아 보였고요.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자 장인어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뱃살은 인격이야. 내 나이 이 정도 배도 없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면서 장인은 술을 오히려 더 자주 마셨습니다. 마치 제 걱정에 오길 부리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장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코피가 뚝뚝 떨어지고 또 어느 날은 팔과 배를 계속 긁어대셨어요. 피부가 벌겋게 벗겨질 때까지 긁다가 결국 피가 나셨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약을 가져와 발라주셨는데 장인은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술을 찾았습니다. 무슨 약까지 바르고 그래. 그냥 잠깐 가려워서 그런 거야. 술 한잔하고 푹 자고 일어나면 돼. 지금 생각해보면 장인의 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느 날 장모님이 펑펑 우시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상은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주저앉았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지금 병원이다. 문서방하고 빨리 좀 와줘. 저희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들은 이야기론 장인은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며 쓰러지셨고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오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장인은 간 경화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간 이식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내와 전 곧바로 이식 수술 절차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공여 조건을 물었고 검사 과정도 알아봤죠. 그런데 장인 장모가 그토록 아끼던 둘째 사야 막내 사인 장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도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아내와 제가 먼저 연락하면 늘 바쁘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병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장모는 그럴 때마다 절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니? 내가 그 녀석들 얼마나 자랑하고 챙겼는데. 장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한탄을 했고 전 옆에서 묵묵히 그 불만을 들어드렸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숨을 거는 이식 수술인 만큼 공여자를 찾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장모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요. 일단 평소에 연락 한 번이 없으시더니 그 무렵엔 아침마다 제게 짧은 명언을 보내시더라고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살아계실 때 잘하자. 내 자식들이 해주길 바라는 만큼 내 부모에게 잘하자.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데 어찌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라겠나. 장모는 그걸로도 모자라 이제 매일 제 안부까지 챙겼답니다. 그래, 큰사위.
밥은 먹었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감기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게. 그건 정말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장모가절 처가로 따로 부르시더군요. 처가댁에 들어서자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평소라면 제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아까워하셨거든요. 게다가 장모님은 제 밥그릇에 반찬 하나하나를 올려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문서방, 내가 미안하네. 그동안 자네 집안이 가난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네. 사실은 둘째 막내 삶 예뻐했던 거 후회해. 그 녀석들 다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었어. 유일하게 어른스러운 건 우리 첫째 사이뿐이구만. 장모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자네 장인 좀 제발 살려주게. 나중에 우리가 가진 건물 다른 자식들 안 주고 자네한테 다 넘겨주겠네. 다른 딸들도 동의했어. 우리 큰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내가 참 애지중지 키웠거든. 그래서 내 눈에 안 차는 사이가 더 미웠던 거야. 자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순 없겠나? 그때 장모의 처연한 눈물은 아주 연기 대상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절 미워했던 장인도 절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문서봐, 나 좀 살려주게. 내 남은 인생과 모든 재산을 자네한테 맡기겠네. 회복하면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 지금까지 못한 보상 다 해주겠네. 어? 전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아내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흔들리는 제 눈빛을 보더니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싫으면 절대 하지 마. 난 괜찮아. 이건 우리 부모님하고 자식이 우리 세 자매 해결할 일이지. 당신이 이렇게 부담 느낄 일이 아니야. 당신 이식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연신 제게 억지로 할 것 없다. 차라리 못 들은 거로 하라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질 못했어요. 그렇게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나 검사 받으러 갈게.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도 받아보기 전에 못하겠다 하는 건 사이로서 정말 몹쓸 짓인 것 같아. 일단 나 검사부터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아내 몇 번이고 제게 정말이냐고 물었지만 전 계속해서 제 굳은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다 장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장인과 장모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맙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자네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줌세. 자네 뭐가 필요한가? 내가 당장 뭘 해주면 될까? 장인어른, 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건강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젠 절 사이로 부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던지요. 제가 울먹이며 얘기하자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울먹이시며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을 위한 적합성 검사를 받았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혈액형 검사부터 시작해 정밀 CT와 MRI 촬영도 했습니다. 검사 일정은 생각보다 촘촘했고 종일 병원 침대 검사실 오가며 시간을 보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간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였어요. 옆구리에 긴 바늘을 찔러 넣는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이를 꽉 깨물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바늘이 들어오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더군요. 그래도 장인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계속 고통을 참고 있었죠. 그렇게 검사실을 나와 회복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문수철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부른 건 바로 간호사분이었어요. 제가 맞다고 하니 그분은 잠깐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죄송한데요. 잠깐만 저랑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잠시 가면 좋겠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별다른 생각 없이 몸을 일으켜 그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간호사는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류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절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문수철 씨, 혹시 그쪽 장인어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자 간호사는 더 낮은 목소리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근데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요. 그러더니 간호사분은 제게 장인에게 속지 말라며 계속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 인생이 농락당하는 걸 간호사인 제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그렇게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놀라운 말을 전해주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고 난 전 큰 혼란에 빠졌죠. 아까까지도 제게 고맙다며 울던 장인 장모가 전부 공짜로 간 하나 얻기 위한 연극을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1초도 더는 그 병원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당장 환자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거의 다 왔을 즈음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더군요. 역시나 장인이었죠. 그래, 문서방. 검사 잘 받았나? 그래, 적합도 결과는 언제쯤 나온대? 아, 그 검사요?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검사는 끝까지 받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뭐라고? 아니, 대체 왜? 문서방, 자네 지금 검사 받다 말고 집에 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나? 누구 피 말리려고 작정했어? 전화기 너머로 장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죠.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정 그러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던가요. 뭐? 아니, 지금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엔 찾지도 않던 사일 왜 이렇게 찾으십니까? 그렇게 급하시면 늘 예뻐하던 동서들 처제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시죠.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가 지금 감히 어른한테 너 내 검을 받기 싫은 거야? 다 네 거로 해준다고 했잖아. 장인어른, 아무리 생각해도 그깟 건물보다 제 간이 더 비싼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전 그러면서 조금 전 제가 간호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간호사분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장인 장모는 소위 병원 내에서 막장 부부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인간들이 간호사들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아세요? 제가 상태 체크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호구조사를 해대더니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꿔서 날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산 왜 이렇게 아프게 놓냐? 왜 같은 질문 두세 번씩 하냐? 너 말고 의사 선생님 데려와라. 진짜 그 사람들 막말하고 다 모아놓으면 당장 신고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한 번은 밤 11시에 갑자기 외출하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 시간엔 절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조금 뒤 조용해져서 보니까 글쎄 병실 안에서 보쌈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옆에 다른 환자분들도 주무시고 계신데요. 제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게 외출증 왜 안 끊어주냐고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이뿐만 아니라 장인은 툭하면 간호사분들께 아가씨라 부르며 무시를 해댔고 장모님은 그 옆에서 어디 환자가 부르는데 인상을 쓰냐며 수시로 컴플레인을 걸었다 합니다. 장인 장모는 정말로 병원 내 이름난 막장 가족이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간호사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린 이유가 있었더군요. 한 번은 제가 주사를 놓는데 왜 그렇게 느리게 놓냐며 주사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전 그때 정말 간호사를 관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고요. 이젠 그 두 사람이라면 꿈에 나올까 무서울 지경이라니까요. 그날의 사건은 간호사분의 강력한 항의로 병원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장인 장모도 못 이기는 척 억지 사과를 하긴 했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진상을 부리는 두 사람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문수철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어요. 그 따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랑 다른 사위분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문수철 씨를 이용만 하고 버릴까 궁리라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분이 듣기론 저희 부부만 빼고 모두가 병실에 모여 어떻게 제게 간만 이식받고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까 작당모의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 멍청한 놈 간만 쏙 빼먹고 나면 건물은커녕 국물도 없을 줄 알아야지. 내가 미쳤다고 그거 아까운 걸 그 녀석한테 줘.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동서들에게 제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으면 재산을 모두 자네들에게 나눠주겠노라며 호언장담까지 하고 있더라네요. 전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을 장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장인어른, 입이 있으면 어디 말씀해보세요. 이러고도 제게 간을 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재촉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제 목숨을 걸고 장인어른을 살려야 합니까? 언제 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왜요? 그러자 장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러다 제게 영 괘씸했는지 다시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 그게 다 사실이면 네가 어쩔 거야. 그깟 간 하나 가지고 유세 떠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너 지금 날 갖고 노는 거야? 그깟 간호사 말 한마디에 천륜을 어겨? 네, 어쩔 수 없네요. 그깟 간 하나 가지고 유세 좀 떨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참 못 빼어먹은 놈이잖아요. 전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전 오래도록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가 연락을 끊고 몇 달이 지났네요. 가끔 수술은 받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아내 신경 쓸 거 없다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내 동생들이지만 그 금수 같은 인간들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린 어머님 잘 모시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자. 하지만 몇 달 뒤 장모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상은아, 너 네 동생하고 연락됐니? 정은이 그기 집에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겨우 전화하신 거예요? 겨우가 아니야. 그 자식들이 네 아빠를 아주 골로 보낼 작정인가 보다. 그러면서 장모가 털어놓은 얘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제가 적합도 검사를 간둔 이후 다시 이식 수술이 요원해진 장인 장모는 처제네 집까지 찾아가 다시 이식을 구걸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한동안 소식도 없던 둘째 동서가 갑자기 본인이 이식을 해드리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런 제안을 해오더래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 내가 지금 자네 부탁을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나.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장인어른도 아시겠지만 요즘 제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그 40억짜리 건물을 담보 잡아서 저 사업 자금으로 20억만 해주세요. 그럼 당장이라도 간 이식해드릴 테니까요. 둘째 동선 간 이식 수술의 대가로 무려 20억을 사업 자금으로 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이야기를 흘리더래요. 근데 큰형님, 아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순진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치셨네요. 해주겠다고 안 하는 건 반칙이죠. 역시 사람은 얼굴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흰 서로 배신한 일 없게 서류로 확실히 도장 찍죠. 저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당시 사업이 어려워서 사활을 걸고 있던 둘째 동서의 속이 뻔히 보였지만 당장 큰일 나게 생긴 장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 역시 자네밖에 없네. 내가 자네 사부 무조건 밀어주겠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대신 꼭 자네 약속 지켜야 하네. 그러면서 덥석 20억 원을 내주었고요. 하지만 돈이 입금되고 날짜가 다가오자 둘째 동선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이 되었답니다. 병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죠. 이 일을 어떡하나. 왜 둘째 사이 녀석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지금 그놈이 우리 뒤통수 친 거야? 장인은 실성하듯 소리 질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습니다. 그 뒤로 마지막 남은 막내 처제에게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네요. 엄마 미안해. 근데 도저히 내 남편 그런 수술 못 시키겠어. 솔직히 아빠는 살 만큼 살았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잖아. 우리 남편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애들도 어린데 잘못되면 어떡해. 그리고 둘째 언니네한테 그만큼 돈 주고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이미 증여할 것도 다 한 거 아니야? 나 시댁에 눈치도 보이고 남편 걱정도 돼서 수술받게 하고 싶지 않아. 미안. 그렇게 사이가만 쏙 빼먹고 버리려던 장인은 믿었던 자식들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난리를 겪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장인이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어렵게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어서 간 이식 공여자를 찾았답니다. 수술도 잘 받았고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은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우선 장인은 둘째 사위 상대로 돈 반환 소송 중이지만 둘째 동사 처제는 이미 그 돈을 챙겨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다네요. 금수저 집안이라던 막내 동사 처제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 탓에 진작 이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요. 아무리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지만 수술로 남은 건 가족들의 배신과 상처뿐이었을 겁니다. 전 얼마 전 다시 한번 그 간호사분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절 돕고 싶으셨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전 목숨을 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속이 후련했는걸요. 지금 잘 지내고 계신다니 저도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장인의 건물을 탐낸 적도 없지만 절 소모품 취급하던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사위자를 내려놓는 게 당연했습니다. 뒤늦게야 진정한 사위와 딸이 누군지 깨달은 장인어른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애걸복걸 하시더군요. 김서봐,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진짜 내 사위였고 아들이었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 밥 한 끼만 먹어줘. 우리 큰딸도 옆에 있지? 이제 그만 못난 품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하지만 저 아내는 그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전 지금 아내와 함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그 누구보다 살거한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주었고 저 또한 멋진 아빠 남편 그리고 아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욕심의 눈먼 자들은 절대 알지 못할 가족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전 요즘 매일같이 명언 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있네요. 욕심이 시작되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간이식은 수혜자에겐 새로운 생명이지만 기증자에겐 큰 후유증의 위험을 동반하는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요. 전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는 가족들의 존재 자체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부디 이 마음이 오래도록 영원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